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끝없는 보복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공습받은 차량들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옆에 있던 차량은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택배업체의 창고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러시아는 이 업체가 드론을 보관하고 있다며 공격을 이어가는데 지난 24일에도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 창고가 공격받아 운전수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들이 드론 거점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공습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의 드론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물류시설 공격에 열중인 겁니다. 민간인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휴양시설을 공격해 아이 5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ія хоче отримати ще 30 тисяч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Вже з червня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готується передати Росії нові пускові установки для балістичних ракет. 현재 러시아에는 북한군 14,000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 측이요, 북한을 향해서 3만 명의 파병을 더 원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되게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Росія хоче отримати ще 30 тисяч військових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Вже з червня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готується передати Росії нові пускові установки для балістичних ракет. 북한군 파병 3만 명,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전문가에게 좀 자세히 여쭤볼 텐데요. 현재 러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의 2배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인지 아시겠죠? 자,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북한이 추가로 파병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도 양상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뭔가 러시아에 더 많이 제공을 하면서 얻어내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핵 관련 핵심 기술이라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공짜로 러시아에게 저런 병력이나 물자를 줄 리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저렇게 병력과 물자를 제공을 하고 반대급부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핵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지금 북한이 ICBM의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문제라든지 다탄두 기술, 그다음에 전술핵 미사일을 소형화시키는 거,
그리고 핵잠수함의 소형 원자로라든지 네.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은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푸틴에게 이런 푸틴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네. 결국 그 러시아로부터 그걸 받게 된다면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안보라든지 전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네. 굉장히 크다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을 노려서 북한의 김정은은 이때다. 이때 아쉬웠던 핵 기술을 완성하고 뭔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북한 편을 들어주도록 만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핵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이런 기회로 지금 악용을 하고 있다. 네. 특히 북한군이 만약에 파병이 된다면 그다음에 전장 경험이 깊어질 것이고 네.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란 전쟁 발발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메시지를 보냈죠. 다음 순서는 북한이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면서 그 다음 순서가 지금 막연하게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장마철에 우리 한국에서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질회주의보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던 물체입니다. 얼핏 보면 낙엽처럼 보이죠. 넓적한 낙엽처럼 보이는데 저게요. 지뢰입니다.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나뭇잎 모양의 지뢰인데 저게 지금 장마철을 틈타서 우리 남한으로 또 많이 쓸려 내려오고 있다고요? 계곡 등에. 예, 그렇습니다. 실제 2024년 북한의 물난리가 났을 때 이 나뭇잎 지뢰가 떠내려왔고 네. 실제 우리 그 낚시하던 분이 저걸 주웠다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렸고 우리 공유 하천이 있습니다. 임진강. 네. 이쪽으로 해서 북한 비무장지대 일대에 매설했던 지뢰가 떠내려와 가지고 그렇죠.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걸 잘못 판단해서 짚거나 그렇죠. 건드리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합참도 지금 경고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네. 이상한 물체 일체 손을 대지 말고 신고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네. 사실 최근에 환강 때문에 북한의 무단 방류 네. 그것이 우리의 수위를 높여가지고 네. 피해를 입힐 수 그렇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층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7말 8초라고 하죠. 본격적인 휴가철이 됩니다. 경기도 북부 또는 강원도 쪽으로 물놀이, 피서 가시는 분들 계곡이나 강가에서 절대 이런 이상한 물체는 건드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선희가 샴페인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이설주가 두 눈 부릅뜨고 분명히 있는데 최선희가 한다? 머선 일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오케이 최고 지도자 옆에서 대우상이 내릴 수 있겠죠. 믿고 의지할 사람이 최선희뿐이 없다는 이게 김정은의 불행입니다. 자, 이 최선희라는 인물, 자, 저렇게 푸틴을 독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선희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장면부터 하나 보고 갈게요. 자, 김정은과 벤치에서 아주 둘이 앉아있는 그런 장면이 하나 찍혔습니다. 저 사진 보면 지금 벤치에 앉아 있거든요. 네. 차선희가 기본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의 그 청해를 많이 받았어요. 네. 심의도 많이 했고. 저게 그 북미회담 이후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14년. 예. 이유다 나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네. 미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높고 또 차선희가 미국과는 하나의 살아있는 중견자다 이런 입장에서 차선에 대한 그 신임이 두터운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최선희 저 장면이 예. 2년 전에 중앙 간부학교를 갔던 건데 네. 저 사진이 왜 회자가 되냐면 한 1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갔어요. 서열로 따지면 최선희는 거기서 제일 아마 막내급일 겁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다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정위원 이런데 아직도 정치국 후보위원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내각 상이라는 게 당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데 저 장면에 보면은 저게 이제 영상을 일부 딴 건데
저 옆에 한 4, 5m 떨어진 자리에 똑같은 벤치가 있어요. 거기에 그 고위 간부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멀리서 저 보고 있는데 최선희가 김정은하고 둘이서 계속 웃으면서 뭐라고 한참 동안 저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만약에 그냥 우발적으로 저렇게 별로 권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라면 네. 아마 조선중앙TV에서도 편집하다가 야 이거 뭐야 날려버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고위 간부들 다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 하고 날려버렸을 텐데 저걸 계속 저렇게 보여줬다는 거는 최선희가 김정은 권력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고 개인적으로 친근감 있게 대할 수 있느냐. 원래 우리가 뭐 이재용 회장, 네. 최태원 회장, 그 기라성 같은 분들 회장 밑에 부회장 있고 뭐 계열사 사장 있고 다 있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행비서예요, 사실은. 수행비서 차에 같이 타고 네. 뭐 문 열어주고 이러는 수행비서가 저렇게 이제 일정이 있을 때 뭐 잠깐 기다려야 되는 시간 이렇게 네. 있으면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이 스몰 토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수행비서하고. 네. 그러다 보면 뭐 요즘 뭐 회사는 어때? 뭐 누구는 잘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수행비서한테 뭐 좀 가까우면 아버님은 요즘 잘 계시나?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 가까운 핵심이에요. 저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아무리 뭐 총리나 뭐 그런 사람들도 최선희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 저 원수님 기분이 좀 어떠셨어? 오늘 좀 어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최선희가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는 근데 거죠. 마침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정말로 얼마나 가까운지 그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자 보면 저게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망하고 실패하고 난 이후에 러시아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갔을 때 자 보면은 김정은 옆자리에서 내리는 거예요, 최선희가. 그러네요. 아니 그 옆자리에서 내릴 정도면은 정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소 의원님?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오케이 최고 지도자의 옆에서 외무상이 내릴 수 있겠어요. 그만큼 네. 김정은이가 최선희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그만큼 더 많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있고 또 최선희를 통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네. 뭘 오두적인 게 있는가. 뭐 큰 기대가 있는가. 예.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선희가 뭐 기본적으로 원래 뭐 명품 가방 이런 거 아무나 들 수 없잖아요. 근데 백두혈통도 아닌데 최선희가 명품 가방을 든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됐었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자, 저렇게요. 지금 보면은 저런 이제 가방들을 막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못 드는 것보다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그게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니까 북한 사람들의 수요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북한 외무성에 있으면 브랜드에 대해서 좀 파악이 있으니까 자격적 여유가 있으면 들 수 있을 수도 있거나 혹시 또 김정은이가 또 뭐 선물을 줬거나 맞아요. 저도 정보가 있을 겁니다. 저런 걸 들고 다니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허락을 안 했는데 저런 걸 그냥 자비로 사서 막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외부 보도에서 만약에 저렇게 나오면 김정은이 의심하겠죠. 예. 뭐 일하랬더니 월급도 얼마 없는 애가 어디서 받아 먹어가지고 저렇게 들고 다니나 이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한진명 선생님 말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저게 자기가 아무리 권세가 있다 그래서 저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체제는 아닐 거다. 그렇죠. 저 정도면 김여정이는 자기가 샀을 것 같아요. 김여정이는 뭐 오빠 내가 뭐 사가지고 들고 다닌다고 그럼 뭐라 그럴까 이럴 수 있는데 최선희 정도면 김정은이가 적어도 선물을 했거나 뭐 이렇게 했으니까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영수 선생님 김여정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네, 이거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거액 계층일수록 오래 그러니까 북한의 두 명의 김씨가 말하자면 비서가 아니라 두 명이 오랜 기간 80까지 살아남은 것처럼 상황에서 김정은이의 아니면 김정일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분위기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기분이 좋을 때 저런 명품 가방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부터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김정일한테 뭘 건의하거나 뭘 이렇게 의견을 물을 때는 첫째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술을 먹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순간에 심기를 살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순간에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장관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기분 좋을 땐 말로 뭐 법이 없잖아요. 네 마음대로 그거 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요즘 가면도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그럼 저거 들고 다니는 날은 김정은 기분이 좋은 날인가? 네, 좋은 날이죠. 좋은 날 들고 다녀야지 기분이 그렇군요. 엄청 나쁜 날 들고 다니다가는 또
저는 벼락을 맞을 겁니다. 그럼 뭐 우리 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심기 경우? 네, 와이프가 좀 기분이 좋아야 뭐 그렇죠. 저런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잠깐 김여정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거, 우리 이영수 센터장이 김여정에게 영상편지 보내는데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 예. 네. 요즘 바쁜가 봐요. 아니면 주애한테 밀린 다음부터 예. 조금 좀 요즘 그랬나? 기운이 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자, 저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거, 네. 저 때도 보면은, 저거 사실 센터장님, 네. 저 어마어마한 행사였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 잠수함이라 그래가지고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사실은 다 조작된 겁니다. 네. 다 김군옥이라는 영웅 자체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근원 자체를 따지고 보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강원도 주문진에서 북한의 어뢰정이 미국의 순양함인 볼티모어함이라는 거를 격침시켰다. 그때 그 어뢰정의 함장이 이제 김군옥, 그래서 영웅이 됐는데 사실은 볼티모어함이라는 거는 그때 한국전에 투입도 되지 않았고요. 역사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그러니까 북한 해군이 너무 그때 참패를 당하니까 영웅을 허위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덩치 큰 엄청나게 덩치를 늘린 김군옥 영웅함을 만들어서 딱 진술을 하는 자리다. 그런데 근데 저기 최선희가. 최선희가 저 뭐예요? 샴페인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저거는 사실 조선수에서 새 배를 만들었을 때 유럽에서 옛날에 전통이 샴페인을 여성이 저거를 이제 깨트려야 신이 노하지 않고 순항을 할 수 있다. 이래서 두 가지입니다. 밧줄로 이제 진수될 때 그 도끼로 왜 밧줄 자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가 뿡 하면서 가는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저 샴페인이 부닥치는 건데 저거는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의 부인,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나 왕실의 관계자 아니면 미설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선박회사의 오너 아니면 오너의 부인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큰 조선소 같으면 이제 그 조선소 노조위원장의 사모님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를 이설주가 두 눈 부릅뜨고 분명히 있는데 최선희가 한다?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네요. 우리 설주가 보면 화나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이설주가 이제 그 역사를 안다면,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설주가 못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선희가. 그러면, 자, 이 최선희, 일단 그 출생부터 보면은, 최영림이라는 사람의 수양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됐다 이 얘기입니까? 예. 북한도 6.25 전쟁이라고 하죠. 6.25 전쟁에서 많은 고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다 나니까 김일성이가 자기가 먼저 고아들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또 창조하니까 주변에 북한의 기득권층, 거액계층들이 그러니까 6.25 전쟁의 전쟁 고아들을 많이 입양을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 고아들이 또 이렇게 입양을 하다 나니까 부모 관계, 가족 관계에서 입양인 그런 부모들의 역량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람들의 정치적 역량, 기득권층의 그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출세길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기토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최영림이라는 사람이 엄청 막강했던 사람인 거예요? 기존에 그렇게 막강하진 않았고요. 근데 그게 북한의 김일성과 같이 북한의 일명 한일투쟁을 참가한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참가를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참가를 해서 그 친위병 출신이고 또 6.25 전쟁 때는 김일성이 뭐 전선사령과 최고사령부 갈 때 같이 다니고 하다 나니까 창리가 나중에 김정일의 사랑과 그 믿음이라 그럴까 그런 걸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내각 총리까지 출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영림이 북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최고검찰소 소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뭐 법조 이쪽을 이제 꽉 잡고 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평양시 당 책임 비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양시장 우리로 말하면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또 이게 행정 쪽도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금속공업상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공계 쪽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나중에 경제 전문가로 이제
총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영님의 후광을 얻고 네. 최선희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북한의 국가급 아주 큰 행사에 보면 최영님이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데 김정은하고 이설주 부부가 가가지고 그거를 너무 환대를 해요. 정말 국가 원로로 이렇게 하는데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게 최선희예요. 그러니까 그 뭐 다른 사람 시켜도 되는데 네. 최선희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최영님이야. 너희들 잘 봐도 하고 나오는 모습 이게 이제 북한 TV에 네.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아니 근데 자, 그 최선희의 학력을 한번 보면 평양 외국어 학원, 저기 그 외국어 어디 거기죠? 평양외국어대학 학원만 정확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문이시네요? 예, 동문이죠. 동문이 저보다 뭐 한창 선배님이죠. 네.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 그때 대학교에서는 만나지 못했고 네. 북한 외무성에서 만났댔습니다. 그 들어가서 이제 북한에서 토요일 되면 좀 강연회 같은 걸 진행하고 네. 그 끝나면 이제 방친 시트라고 그걸 진행합니다. 오전에 그걸 정치 일종이라고 진행을 하는데 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다 모여서 강연을 하니까 그때 당시는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방침 전달, 말씀 전달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절차가 항상 그래요. 애교 성분만 내놓고 모든 성분들은 나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비밀 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약간 기밀들이. 예, 그러니까 오장부서 성분들은 다 나간 다음에 보니까 최선희가 저 앞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체제상 북한에서 직위가 높을수록 맨 앞줄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최선희를 제가 봤고요. 좀 주의 깊게 봤어요. 여자가 한 명도 없는데 북장 기울이 나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최선희가 있었거든요. 눈에 띄었군요. 예.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봤을 때 처음 첫인상이 여성인데 조금 강직하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었고, 예. 그러니까 북한 여기서 모르겠는데 북한의 그 모직된 자켓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산에서 그 나오기 힘든데 해외에 나갔던 사람이 입는 건데 모직 자켓을 입었으니까 좀 더 사람이 어둡고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법에서는 좀 오미가 되잖아요. 좀 그래서 아주 어두운 사람이고 좀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다. 좀 무서워 보인다 이런 인상. 네,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김새가 날카로웠어요. 그때는. 아 그래요? 날카로우니까 범주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정도로 첫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 뭐 최선희가 사실 국제 무대에 등장한 거는 이 육자회담, 통역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주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육자회담 때 그때 통역을 했군요. 2000년대 초죠. 네. 그때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 한미일, 뭐 중러 이렇게 북한 뭐 해가지고 육자회담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그때 보면 최선희가 미국과의 회담이라 이런 데 보면 이제 단골 그 통역으로 나오면서 누굴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첩보 당국이나 이런 데서 네. 북한 총리 최영님의 딸이다. 그거 이제 나중에 알게 됐군요. 그때는 뭐 총리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예. 총리가 된 거는 나중에 이제 김정일 그 말년 요때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금속공업상 부총리 이런 거 할 때라서 그게 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뭐 수양딸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냥 딸인 줄 저희는 알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보면은 통역의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통역 같으면은 우리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해외 뭐 다닐 때 통역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앞에서 벌벌벌 떨잖아요. 뭐 그 레드 카펫 있으면 레드 카펫 밟을까봐 통역이 옆에 붙어가지고 통역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통역들은 혹시나 내가 여기서 불경죄를 저질러서 레드 카펫을 같이 밟아서 문제가 되나 해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김정은이가 입 열거나 이러면 막 총알같이 달려와가지고 통역하고 그러느라고 엄청 힘들어 하는데 최선희는 그렇게 주변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가 심지어 그 외신들이나 이렇게 뭐 물어보고 이러면 답변도 하고 뭐 간단하게 코멘트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뭔가 실세가 아닐까. 네, 뭔가 뒷배가 좀 든든하구나 이런 느낌은 가졌었죠. 육자회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육자회담 때 저희가 한번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통역을 맡은 최선희 씨는 어쨌든 베테랑인데 그런데 이 뭐 비유나 속담 이런 거 좀 매끄럽게
못했다 통역을 이런 얘기가 또 당시 기사에 있었나 봐요. 네. 아마 그게 뭐 전문적인 이런 통역으로 길러진 거라기보다는 네. 그 집안 배경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영어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뭐 곳곳에서 이렇게 몰타까지 가가지고 어학연수 한 게 있고 뭐 영국에도 가 있었고요. 또 중국, 오스트리아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어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익숙해진 이런 실무적인 영어라든가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아니까 좀 투입이 된 거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평들이 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통역에 있어서 매끄럽다 이런 거보다는 맥락은 잘 이해한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회담 내용들은 정통하잖아요. 그 상대방들의 인물 예. 성격이나 이런 북한 외교관들 또 카운터파트들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죠. 최선희가 이렇게까지 그 정부가 투시할 수 있을 그게 북한 내무성의 직무나 승진의 효율성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최선희는 북한의 고인물이에요. 아, 고인물입니까? 왜 고인물이라 예. 그러나 초기에는 이제 북한의 외교관이 나가서 외국어를 아는 흉내로 통역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외교관은 통역을 하면 안 돼요. 북한 외교관은. 그러니까 통역을 제일 자기가 외교관의 직무에서 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가 이제 대사업을 할 때 고려대 가서 대학을 할 때도 제가 외국어를 이야기 안 해요. 평양외국어대학이나 김일성중앙대학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통역을 따로 해서 통역을 하면 앞에다 두거든요. 외국어를 아는 흉내를 내지 않아요. 네. 그 시간에 외국어는 통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자기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교관은 안 하는데 거기서 통역을 했고 그리고 또 최선희가 왜 고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나 북한에서는 여성은 절대 파견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외교관이 인원수가 적은 데다가 위에서 많은 분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지잖아요. 3년에 한 번씩 계속 교체하니까 위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또 북한에서는 모든 분들이 부국장 이상 올라가는 걸 다 싫어하거든요. 북한은 북한 노동당 합의 대상, 비서처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첫째 해외 나갈 수 있는 그 요건이 좀 더 줄어들잖아요. 해외는 소기관이 더 많고 참사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기관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보니까 참사권만 돼도 자기가 이제 참사나 공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쪽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승진 기피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승진 기피 현상인데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위에 계속 빠지지 누구도 가지 않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북극장까지 갔는데 행운이랄까 운명의 기회를 잘 탄 거죠. 정훈이야 어떻게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노이로 가는 열차간에서 진짜 우연의 기회로 운명의 기회로 김정은이한테 대답을 잘해가지고 오늘과 같이 김정은이 하나만 믿어주고 내밀어주기면 그만한 든든한 뒷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 당하기 힘들어요. 본인이 실력도 있지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앞에 있는 자기 선배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선배가 잘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 승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선희는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위에가 좀 술술 잘 풀렸어요. 본인이 통역할 때 육자회담 때 김계관 부상이 저기를 했는데 본인이 거기 쫓아다니면서 통역만 했으면 그냥 아직까지도 통역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통역을 하면서 자기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 담당자로 변신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외교에서도 강경화 대사 원래 통역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통역해서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본인이 통역만 하고 끝냈으면 나는 그냥 통역이야 이랬으면 그냥 통역하다 끝났을 텐데 본인이 정책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주미대사로 가서 정말 이제 정점을 달리고 있는 이런 건데 최선희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정책 담당자, 북핵 담당자로 이제 변신을 했고 미국국 부국장으로 이제 있었어요. 부국장으로 있는데 또 마침 그때 한성열 미국 국장이 부상 차관으로 이제 승진을 해줍니다. 딱딱 이렇게 뭐가 척척척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했어요. 근데 미국 국장으로 본인이 있었는데 국장이 된 지 또 한 1년 반 이렇게 지났는데 국장 위에 또 그 부상이 이제 한성열 미국 부상이 그때는 또 지난번에는 승진해가지고 자리를 비켜주더니 이번에는 그 부패 사건 뭐 처형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 스파이 혐의로 숙청됐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부상 자리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 뒷배경에는 김기관이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김기관이가 육자회담 그 1차 때는 막 2차 때인가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지가 외무성에서 근무를 할 때도 김기관이가 몸 상태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때 일부상이 강석주였고 외무상이 이 자식한테 박어춘이 됐습니다. 박어춘 외무상, 강석주 외무상 일부상인데 김기관이는 부상을 하는데 차후에 일부상으로 키우던 참이 됐거든요. 강석주 일부상이. 근데 김기관이가 그때 영호성 이쪽 강장 쪽으로 3층에 있었는데 굿질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와 강도량이 다 새벽까지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굿질을 못하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빴는데 이 건강 상태가 나쁘다 나니까 미국과의 문제점에서도 또 김기관이가 그걸 김정은이하고 전화하는 걸 최선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또 해줬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미국과의 문제에서는 김기관이가 대답을 한 게 아니고 김정은이한테 최선희가 정치 담당,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박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정책 담당자가 된 거예요. 우연히. 국장이. 그도. 그러다 나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미국 문제에 대해서 그렇군요. 김정은이가 철저히 최선희한테 우준하게 됐어요. 그러면 최선희 남편 누구예요? 알려져 있지 않죠. 네. 그죠?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뭐 이혼설이 있죠. 에? 이혼설. 그래요? 그 결혼을 잘 했는데 네. 살다가 뭐 그 남북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서. 네. 근데 보통 이혼을 하면은 이제 상당히 그 공직에서 불이익을 받고 북에서는 네. 뭐 부하 사건, 그 뭐 북한에서는? 간통 이런 네. 사건들도 그래요? 엄하게 처벌되지만 이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에선 죄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돼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이렇게 구조상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최선희는 아주 예외적으로 어.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최선희가 정말 이혼한 게 맞다면 이거는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한 특혜인 건가요? 어떻게 예, 봐야 돼요? 북한의 공직자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예. 이혼을 했을 때 그게 배우자의 규칙 사유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가족 흉노하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철저히 본인 자체도 처벌을 받고 뭐 농촌에 내보내지거든요. 근데 좀 최선희는 이혼 사유에서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짐작하기로는 그 국가적 조치로서 이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가정을 이혼시키는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규칙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치법이나 범죄 활동인데 이 사람이 국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역량관계를 보면서 사회적 역량관계가 있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 사람을 키워야 되겠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조치로 이혼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 그럼 최선희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최선희 진짜 뭐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는 미스터리니까 더 알아봐야겠지만 궁금한 거는 어쨌든 최선희가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회담까지 쫓아갔어요. 그렇죠? 쫓아갔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만났거든요. 최선희를. 맞아요. 언제 만났냐? 그 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분위기 안 좋을 때.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때 다음 날이었나? 근데 호텔에서 어쨌든 최선희를 만나기 위해 기자들이 이제 진을 쳤죠. 저도만 이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최선희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근데 마치 기자들한테 나를 따라와라 라는 식으로 딱 뉘앙스를 풍기면서 딱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우르르 가서 막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미국의 요구가 대체 뭐였길래 북한이 결렬이 된 거냐. 그랬더니 최선희가 막 영변 다 내려놓는다고 했다. 억울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봤던 최선희가 굉장히 저는 뭐 강인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그때부터 총애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회담이 이렇게 결렬이 됐는데 최선희 무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괜찮은 거잖아요. 그때 북한 예무성이 주간부서서 나와서 북미회담을 주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희의 배짱은 아니 이거 뭐 잘못되더라도 이게 북한 정당은 통전부의 잘못이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김정은이가 북한 예무성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잘 믿지 않았어요. 뭐 한성열이나 여러 가지 부패 사건이 일어나고 뭐 미국 스파이 사건도 일어나고 하다 나니까 그거하고 또 다음 사례에서는 전화를 계속 거는데 북한 내무상이나 외무성 부상이 잘 받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내무성에 대해서 질타하다 나니까 그곳을
북한 노동당 국제부에 넘겨줬거든요. 그 북한 노동당 국제부 자체는 네. 데이터베이스가 잘 없습니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도 메모송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일부분이 작출을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국제부로 갔거든요. 그럴 때 여기나 국제부 비서들이 메모송 추신들이 부상들이 가서 하다 나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자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메모송에서 데려가는데 데려가는 순간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딱 요게 메모송이 있다 나니까 국제부가 또 인력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통전부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통전부는 또 자기 그 공작원들이 있잖아요. 해외에 합법, 비합법이 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이거를 믿고 추진한 겁니다. 마침 이제 됐다, 이제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하고 북한 외무성은 안타깝게도 몇 달 동안 준비했던 모든 그 준비 자료들, 대화 준비 자료, 회담 준비 자료를 몽땅 통전부에 넘겨줬거든요. 그러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이랬을 겁니다. 너네 한번 잘해보라. 외교라는 게. 네 생각대로 어떻게, 쉽지 않은데, 잘 됐다. 어떻게 되나 보자. 오히려 잘 안 된 걸 더 깨고서 할 수도 있단 근데 말이죠. 어쨌든 결렬됐잖아요, 이렇게. 결렬되다 나니까 최선희는 자기한테 국가가 오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통전부에서 임시로 갔던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배심 있게 거기서 자기가 처벌받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또 통상적으로 끝난 다음에 북한 외무성은 한 명도 처벌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서. 아, 그 최선희는 그러면 그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예, 최선희도 그러다 나니까 예. 자기가 주간 부서가 아니고 임시 동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기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과 예. 또 한국도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네, 때니까. 네. 여기를 동시에 북한이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전선부가 다 맡아서 한 거예요. 아마 최선희는 그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김정은한테 뭔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이게 원수님, 이게 이렇게 돼서 네. 이런 위험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하는데 김정은은 이제 김영철 통전부에게 빠져서 예. 그거대로 해봤는데 이게 망치니까 오히려 야, 믿을 건 최선희뿐이 없다. 이렇게 됐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유엔커께서 계시던 그 현장에서 네. 마지막에 수습할 때 보면 최선희가 다 수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상했어요. 우리 원수님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에게 상당히 실망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그랬구나. 미국이 이런 예. 기회를 가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끝까지 또 살짝 또 네. 마지막 품위를 유지하면서 네. 김정은을 그렇게 폭망한 것처럼 안 하면서 이렇게 잘 수습을 했으니까 돌아가는 열차에서 김정은이 김영철이 이 자식 두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통역이고 뭐고 다 자르고 그 뒤부터 최선희를 더 막 총애하는 아, 오히려 이런 국면이 된 거죠. 최선희한테는 그게 기회가 된 득점 거예요. 포인트. 아, 그래서 그렇게 결렬이 된 이후에도 최선희가 여론전에 막 나서고 뒷수습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까지 최선희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최선희 앞으로도 북미 회담이 열리거나 또 이제 뭐 혹시 해외에서 이제 북한이 어떤 접촉이나 거래 뭐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어쨌든 최선희가 계속 앞으로 나설 것 같거든요. 네. 최선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겠네요.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김정은은 지금 같은 패턴으로 보면은 네. 의지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은의 불행이에요. 왜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최선희뿐이 없다는 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 예. 유엔커도 이제 알고 계시면 최선희가 그렇게 뭐 어릴 때 어학연수식으로 어디를 갔다 예, 예. 이러지만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석박사 하시고 뭐 미국의 친구도 있고 늘 미국하고 교류하고 뉴욕타임스 보고 CNN 보고 이러는 우리 그 많은 대미통들도 미국과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미국 한번 가보지 않고 그냥 뭐 옛날 육자회담 하고 이랬던 네. 최선희가 과연 미국과의 앞으로 네. 트럼프 행정부든 그 이후에 어떤 북미 관계, 핵 문제 이런 거를 다 해나갈 수 있을까? 지금 김정은의 불행은 제가 보면 대남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 할아버지 때처럼 조언을 해줄 노련한 복수의 대남통들이 없다는 거. 김영철 군부 출신 하다가 지금 날라갔잖아요. 미국 통도 과거에는 그래도 뭐 한성열이니 뭐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선이 하나예요. 누가 뭐 김정은의 외교를 보좌해 줄 사람 지금 없습니다. 김성남 국제부장도 중국어 통역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 복잡한 네. 김정은의 구상, 대미 외교 단판 가능할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최선희가 이때까지 북한 외무성에서 했던 그 업무를 보게 되면 네. 북한의 미국국이 이렇게 활발한 국이 아니잖아요. 예. 대정치가 북한의 대정책을 다루고 건의안 올리고 전술안 올리고 이런 부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선희 자체는 고집이 세고 사인하는 단계지만 자기 자체로서 미국과 북미회담에서 어떤 전술안으로 나갈 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체로 구상하는 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네. 밑에 실무진이셔야 되는데 이제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든 실무진이 지금 없어요. 최선희의 머리에서는 그런 게 나오질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복선이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최선희만 따라가다가는 분명 북미 관계도 이제 원만히 해결될 때 이게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댓글까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